네, 이놈. 내가 천기를 읽어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다 하였느냐? 만약 이 상자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맞히지 못한다면 그 즉시 내 목을 칠 것이니라. 시퍼런 칼날이 목을 겨누는 궁궐의 한복판. 오줌을 지리기 일보 직전인 사내가 덜덜 떨며 입을 엽니다. 이것은 희대의 사기극일까요? 아니면 하늘이 도운 기적일까요? 남편을 살리기 위해 목숨 건 거짓말을 시작한 아내와 그 거짓말 덕분에 팔자를 고친 한 남자의 기막힌 이야기. 어서 오세요. 야담국간지기 연화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숙종 대왕 시절 강원도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김진사라 불리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양반이라 함은 이래 글 읽는 소리가 담장을 넘고 하인들의 발자국 소리가 분주해야 마땅하거늘 이 김진산의 집은 그야말로 적막강산이 따로 없었지요. 겨울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 방구석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고 부엌 아궁이는 차갑게 식은 지가 오래입니다. 그런데 이 집 주인 김진사라는 양반, 참으로 대책 없는 위인이었습니다. 에헤이, 날씨가 차니 글은 내일 읽어야겠구나. 오늘은 등 따숩게 지지는 것이 상책이지. 해가 중천에 떴건만 다 해진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코를 골며 자는 게 일과였습니다. 책을 읽는다 한들 하늘 천 다음에 땅 지가 나오는지 누런 지가 나오는지도 모르는 까막눈이요. 괭이를 들고 밭을 갈 힘도 없는 약골이었으니 그야말로 허우대만 멀쩡한 빛 좋은 개살구였지요. 반면 그의 아내 박씨 부인은 달랐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여식으로 시집와서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고생을 하면서도 품위와 총기를 잃지 않는 여인이었지요. 박씨 부인은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삭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늘 끝에 실을 꿰며 문지방 넘어 들려오는 남편의 코골이 소리를 듣자니 가슴 속에서 천불이 올라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화상을 만나 이 고생인가. 하지만 박씨 부인은 그저 한숨만 쉬는 여인네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 같은 야망이 이글거리고 있었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부엌에 들어선 박씨 부인이 쌀독 뚜껑을 열었습니다. 바가지로 바닥을 벅벅 긁어보지만 들려오는 소리는 거친 독 긁는 소리뿐 쌀알 하나 건져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은 또 맹물로 배를 채워야 한단 말인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당장 내일 끼니가 걱정인데 방 안에서는 김진사가 여보, 밥상은 언제 들어오? 배가 등가죽에 붙겠소? 하며 철없는 소리나 해대고 있었지요. 박씨 부인은 빈 바가지를 쌀독에 쾅 하고 던져 넣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양반 체면에 남의 집 머슴살이를 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도둑질을 시킬 수도 없는 노릇. 박씨 부인은 부엌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 공부도 못해, 농사일도 못해, 가진 것은 멀쩡한 허우대와 양반이라는 껍데기뿐. 저 인간을 데리고 어떻게 입에 풀칠을 한단 말인가. 한참을 고민하던 부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호랑이가 먹잇감을 발견한 듯한 눈빛이었지요. 그래, 기왕 양반 껍데기를 쓰고 있다면
그 껍데기에 금칠이라도 해보자. 세상 사람들이 깜빡 속아 넘어갈 만큼 근사한 거짓말을 입히는 거야. 박 씨 부인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계유지가 아니라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무서운 결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온매무새를 다듬고 비장한 표정으로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 씨 부인의 기이한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동네 우물가며 장터며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끼어들어 은근슬쩍 말을 흘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휴, 우리 바깥 양반 때문에 밤에 잠을 통 못 자겠네. 동네 안악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귀를 쫑긋 세웁니다. 아니, 글쎄 우리 남편이 밤마다 헛소리를 하기에 아픈가 싶어 들어봤더니 글쎄 앞날을 내다보는 소리를 하지 뭡니까? 어제는 내일 비가 오겠구나 하더니 진짜 비가 오고 그저께는 앞집 개가 새끼를 5 낳겠구나 했는데 정말 5을 낳았지 뭐예요. 처음에는 에이 그 멍청한 김진사가 하며 코웃음 치던 사람들도 박 씨 부인이 워낙 진지하고 은밀하게 속삭이니 반신반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산신령님이 꿈에 나타나 신통력을 주셨다는데 남들 알면 부정 탄다고 절대 입 밖에는 내지 말라십니다. 그러니 댁들만 알고 계셔요. 비밀이라는 말처럼 빨리 퍼지는 게 또 있을까요? 박 씨 부인의 이 거짓말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김진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방바닥을 뒹굴고 있었습니다. 부인 밖이 왜 이리 소란스럽소?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방님은 그저 제가 시키는 대로 눈을 지그시 감고 그렇구나 하고 점잖게만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김진사는 영문도 모른 채 아내가 가져다 준 빳빳하게 다림질한 도포를 입고 갓을 고쳤었습니다. 영락없는 기인 혹은 도사의 풍모가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미끼를 문 물고기가 나타났습니다. 이웃 마을에 사는 칠성네 할멈이 헐레벌떡 김진산의 살인문을 밀고 들어온 것입니다. 아이고, 진사 나으리,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평생 모은 쌈짓돈을 잃어버렸습니다요. 할멈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털썩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방 안에 있던 김진사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남의 돈을 찾아줄 재주라곤 쥐뿔도 없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어 도망칠 궁리만 했지요. 그때 부엌에서 박 씨 부인이 뛰어나와 할멈을 일으켜 세우며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할멈, 진정하시게. 우리 나으리가 지금 기를 모으고 계시니 너무 큰 소리 내면 안 돼요. 그러고는 방으로 쏙 들어가 김진사의 옆구리를 꼬집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지금 나가서 장독대 뒤를 보아라. 딱 한마디만 하세요. 어서요. 아니, 장독대 뒤에 뭐가 있다고.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하세요. 쌀밥에 고깃국 드시고 싶으면. 사실 박 씨 부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칠성네 할멈이 건망증이 심해 장독대 뒤에 돈주머니를 숨겨두고는 까맣게 잊어버린 채 온 동네를 들쑤시고 다닌다는 것을 오며 가며 보았던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박 씨 부인의 철저한 계산 속에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아내의 서슬퍼런 눈빛에 떠밀려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김진사는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고는
아내가 시킨 대로 근엄한 목소리를 흉내냈습니다. 그 잃어버린 물건 말이냐. 동쪽. 그래, 장독대 뒤를 살펴보거라. 그곳에 검은 기운이 서려 있도다. 할멈은 반신반의하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온 동네가 떠나가라 고함을 지르며 다시 달려왔지요. 찾았다, 찾았어. 아이고, 진사 나으리, 정말 도사님이십니다. 귀신이 곡할 노르시네 그려. 할멈의 손에는 흙투성이가 된 돈주머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멈은 고맙다며 가지고 온 쌀 한 말과 닭 한 마리를 마루에 내려놓고 연신처를 해댔습니다. 김진사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어안이 벙벙하여 입만 뻐끔거리고 있었고, 박씨 부인은 부엌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됐다. 이제 시작이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김진사가 앉아서 천리를 본다더라. 잃어버린 물건 찾는 데는 김진사가 조선 제일이라더라. 단 한 번의 우연을 가장한 사기가 김진사를 하루아침에 용한 점쟁이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호사다마하우스 또 뭐라 했던가요? 쌀독이 채워지기가 무섭게 관아에서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진사 계시느냐? 사또께서 급히 찾으신다. 단순한 돈주머니 찾는 일과는 차원이 다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대한 사건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바람이 잠잠하고 햇살이 따사로운 오후였습니다. 김진사는 마루에 대자로 누워 배를 긁으며 지난번 칠성네 할멈이 주고 간 달백숙의 기름진 맛을 되새김질하고 있었지요.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던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와장창 갑자기 평화롭던 살인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흙먼지가 마당 한복판을 뒤덮었습니다. 그 뿌연 먼지 속에서 튀어나온 것은 저승사자보다 더 무섭다는 관아의 나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신고 있는 집신이 마당 흙을 거칠게 지시기는 소리, 허리춤에 찬 육모방망이가 부딪히며 내는 둔탁한 쇳소리가 김진사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죄인 김진사는 나오라. 사또 나으리의 추상 같은 호출이시다. 김진사는 그 소리에 너무 놀란 나머지 마루에서 굴러떨어질 뻔했습니다. 심장이 어찌나 세게 뛰는지 갈비뼈가 욱신거릴 지경이었지요. 아니, 나으리들, 죄인이라니요? 나는 그저 방구석에서 숨만 쉬고 있던 사람입니다요. 하지만 나졸들은 김진사의 변명 따위는 들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쇠처럼 단단한 소나기가 김진사의 양쪽 팔뚝을 억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어찌나 세게 잡았는지 얇은 못이 적삼 너머로 살점이 뜯겨나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이거 놓으시오.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게야. 나 양반이야, 양반. 김진사가 발버둥을 쳤지만 그는 이미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나 다름없는 신세였습니다. 갓은 벗겨져 흙바닥에 뒹굴고 상투는 풀어헤쳐져 산발이 되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박씨 부인이 사색이 되어 뛰쳐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방금 갓 지은 뜨거운 밥을 뭉쳐 만든 주먹밥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주먹밥을 쥔 부인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나졸들에게 짐승처럼 끌려가는 남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잠시만요. 나으리들, 제 남편이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가는 길에 배는 골치 않게 해주십시오. 부인은 나졸들에게 굽실거리며 김진사의 손에 억지로 주먹밥을 쥐어주었습니다. 밥 아래 뜨거운 온기가 김진사의 차가운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남편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는 척하며 그의 귓가에 입술을 바짝 대고 아주 작고 하지만 뼈에 사무칠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사또 앞에 가시거든 이 주먹밥을 쪼개보세요. 그 안에 당신 살 길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먹으면 죽고 가서 쪼개면 삽니다. 아시겠습니까? 김진사는 멍한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눈동자에 고인 눈물이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아니 서슬퍼런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동원 마루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분위기는 무덤 속처럼 음산했습니다. 높은 의자에 앉아있는 사또의 얼굴은 불그락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 같았습니다. 그의 미간에 잡힌 깊은 주름 하나하나가 김진사의 숨통을 조여오는 듯했습니다. 양옆의 도열한 이방과 포졸들은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김진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의 그것과 같았지요. 내 이놈, 내가 앉아서 천리를 보고 서서 만리를 본다는 그 김진사냐. 사또의 호통 소리가 동헌의 기둥을 울리고 김진사의 고막을 찢을 듯 파고들었습니다. 김진사는 무릎을 꿇은 채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읍소했습니다. 거칠거칠한 나무 바닥의 감촉이 이마 살갗을 파고들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소인은 그저 시골의 무식한 선비일 뿐이옵니다. 천리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요. 닥쳐라. 내 놈이 칠성내 잃어버린 돈주머니를 귀신같이 찾아냈다는 소문을 내 모를 줄 아느냐? 사또는 탁자를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벼루가 튀어 오를 정도의 기세였습니다. 내 며칠 전 조정에 올려보내야 할 중요한 인장을 도둑 맞았다. 그 인장이 없으면 나는 파직을 면치 못할 것이고 매목이 달아나기 전에 내 놈 목부터 쳐야 내 속이 시원하겠구나. 사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김진사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인장을 찾으라니. 내 방 어디에 뒀는지 모르는 쌈짓돈도 못 찾는 주제에 관청의 도장을 어찌 찾는단 말입니까? 김진사의 입안이 바짝 타들어갔습니다. 혀는 돌처럼 굳어 움직이지 않았고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복을 적셨습니다. 지금 당장 인장이 있는 곳을 대지 못할까? 여봐라, 저놈의 주리를 틀 준비를 하라. 형틀을 묶는 밧줄 소리가 끼익 끼익 하고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김진사의 생명을 갉아먹는 소리였습니다. 공포가 극에 달해 오줌을 지리기 일보 직전 김진사의 손에 들린 식어버린 주먹밥이 느껴졌습니다. 아, 마누라, 주먹밥을 쪼개보라고 했지. 김진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떨리는 손을 들어 딱딱하게 굳어가는 주먹밥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반으로 갈랐습니다.
하고 주먹밥이 갈라지자 하얀 김과 함께 꼬깃꼬깃 접힌 작은 종이, 쪽지가 툭 떨어졌습니다. 사또와 나졸들이 저게 무엇인가 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사이 김진사는 번개같이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하여 종이가 젖어 들어갔습니다. 김진사는 흘끔거리며 쪽지에 적힌 글씨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내가 밤새 고민하여 적어놓은 비책이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 하세요. 그리고 사또 옆에 서 있는 자를 죽일 듯이 노려보세요. 김진사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사또 옆에 서 있는 자, 슬그머니 눈을 들어보니 사또의 오른팔이라 불리는 이방이 서 있었습니다. 헌데 이 자의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았지만 김진사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이방의 눈동자가 쉴 새 없이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있었고 콧잔등에는 송골송골한 땀방울이 맺혀 있었으며 쥐고 있는 손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김진사는 순간 동물적인 감각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저놈이구나. 저놈이 도둑이구나. 김진사는 갑자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쭈그려 앉았던 어깨를 펴고 눈에 잔뜩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쪽지에 적힌 대로 이방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낮고 굵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허,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냄새가 나는구나. 썩은 냄새가 나. 동원 안에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김진사의 시선은 집요하게 이방을 향했습니다. 이방의 얼굴이 햇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한술 더 떴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방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는 신용을 했지요. 여기서 나는구나. 도둑놈의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는구만. 사실 김진사가 맡은 것은 이방의 몸에서 나는 쩐내 나는 땀 냄새였지만 죄지은 자의 귀에는 그것이 자신의 죄를 낱낱이 파헤치는 저승사자의 목소리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이방의 입술이 파랗게 질리며 달달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멘탈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자, 잘못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방이 비명 같은 소리를 지르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다리는 풀려버렸고 바지는 오줌으로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노른빛에 눈이 멀어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인장은 제 집 뒷간 항아리 속에 숨겨두었습니다요.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사또는 입을 딱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소 믿었던 이방이 범인이라니, 그리고 그걸 단 한마디 말과 눈빛으로 밝혀낸 김진사의 신통력이라니, 나졸들이 달려들어 이방을 결박하고 곧이어 이방의 집 뒷간에서 똥물 묻은 인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또는 버선발로 뛰어 내려와 김진사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손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김진사를 죽이려던 손이었지만 지금은 은인을 대하는 손길이었습니다. 아이고, 김 도사님. 제가 눈뜬장님이라 귀한 분을 몰라 뵙고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사또는 즉시 관아의 곳간을 열었습니다. 비단 10필과 엽전 500냥,
그리고 쌀 2가마니가 김진사의 앞에 쌓였습니다. 김진사는 그 재물들을 보며 침을 질질 흘릴 뻔했지만 짐짓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뒷짐을 졌습니다. 뭐 이 정도야 내게는 식은 죽 먹기지. 다음에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를 찾으시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진사의 콧대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지게꾼이 짊어진 엽전 꾸러미가 짤랑거리는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지요.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동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만세, 김진사 만세, 우리 마을에 진짜 도인인 나셨네. 사람들의 환호 속에 김진사는 우쭐해졌습니다.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아내의 눈빛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부인, 이것 좀 보시오. 내가 한 건 했지 않소. 이제 나만 믿으시오. 내 말 한마디면 사또도 벌벌 떤단 말이오. 그의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가득 찼습니다. 이 성공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아내의 기지와 천운이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가올 더 큰 재앙의 씨앗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서. 달도 차면 기운다 했습니다. 김진사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그 그림자 또한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마침내 한양 도성 깊숙한 곳 구중궁궐의 담장까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당시 조정은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임금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옥새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옥새가 없으면 국서를 보낼 수도 교지를 내릴 수도 없으니 나라의 기능이 마비된 셈이었지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임금에게 강원도 산골에 귀신 같은 점쟁이가 있다는 소문은 한 줄기 빛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어느 날 새벽 달 울음소리도 나기 전이었습니다. 조용한 산골 마을의 새벽 공기를 찢으며 땅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두두두, 두두두두 한두 필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마리의 군마가 일으키는 진동에 김진사의 낡은 초가집 흙벽에서 흙가루가 후두둑 떨어질 정도였지요. 방 안에서 코를 골던 김진사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본능적인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살인문 밖을 내다본 김진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붉은 관복을 입은 내시와 시퍼런 칼을 찬 호위무사들이 집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사또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위압적이었습니다. 어명이요, 강원도 김진사는 어명을 받으라. 내관에 가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가 새벽 하늘을 갈랐습니다. 어명이라니 임금님의 명령이란 말인가. 김진사는 방문을 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바지가 축축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전하께서 잃어버린 국세를 찾고자 하신다. 천하제일의 도사 김진사를 한양으로 압송. 아니, 모셔오라 하셨다. 당장 나오지 않으면 역적으로 간주하겠다. 역적. 그 무시무시한 단어 앞에 김진사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관아의 인장 찾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못 찾으면 본인의 목은 물론이요. 아내와 팔촌까지 씨가 말을 대역죄. 부엌에서 나오던 박씨 부인도 들고 있던 물바가지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깨지는 바가지 소리가 마치 두 사람의 운명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김진사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살아서는 다시 밟지 못할지도 모를 고향 땅을 뒤로하고 말입니다. 덜컹, 덜컹. 가마꾼들의 발이 땅을 디딜 때마다 김진사의 오장육부도 함께 울렁거렸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이 가마는 편안한 탈것이 아니라 마치 움직이는 관관, 짝과도 같았습니다. 사방이 나무 벽으로 막힌 좁디 좁은 공간, 그 안에서 김진사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이마에서 흐른 식은땀이 눈썹을 타고 넘어가 눈을 따갑게 찔러댔지만 손을 들어 닦을 기운조차 없었지요. 그저 가마가 흔들리는 대로 이리저리 쏠리며 짐짝처럼 실려갈 뿐이었습니다. 저기 봐, 저 안에 탄 사람이 그 용한 도살에 어디 시골뜨기처럼 생겼는데. 가마의 작은 창틈으로 한양 백성들의 수군거림이 웅웅거리는 벌떼 소리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김진사의 가슴을 날카로운 바늘로 찌르는 듯했습니다. 김진사는 품속에 깊이 넣어둔 아내가 챙겨준 작은 비단 주머니를 생명줄처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말이지요. 부인,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니요. 내 목이 지금 작두 위에 올려져 있단 말이요. 멀미가 나서 속이 뒤집힐 것 같았지만 그보다 더한 공포가 위장을 쥐어짰습니다. 창밖으로 한양 도성의 육중한 성문이 보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괴물이 아가리를 쩍 벌리고 자신을 삼키려 기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 문을 넘으면 다시는 살아서 고향 땅을 밟지 못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근고를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김진사는 흐느낌을 삼키며 질끈 눈을 감았습니다. 들라, 내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궁궐의 무거운 정적을 찢었습니다. 김진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거의 기어가다시피 편전비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바닥에 깔린 박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납작 엎드린 이마와 손바닥으로 그 냉기가 스며들어와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고개를 들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시야에 들어오는 것이라곤 자신의 바들바들 떨리는 손과 양옆에 도열한 당상관들의 가죽심뿐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저 높은 곳 용상에서 들려오는 임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천둥 소리보다 더 무겁게 김진사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김진사가 삐걱거리는 목을 겨우 들어 올리자 붉은 골룡포를 입은 숙종 대왕의 서늘한 눈빛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내까지 낱낱이 파헤치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발가벗겨진 채 눈밭에 내동댕이 쳐진 기분이었습니다. 편전 안에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양옆의 선신아들은 어디 시골 촌놈이 얼마나 용한지 두고 보자는 듯 비릿한 조소를 머금고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겨드랑이 사이로 흐른 식은땀이 등허리를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와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입안은 바짝 말라 혀가 입천장에 쩍쩍 달라붙었습니다. 내가 앉아서 천리를 본다는 그 자냐? 임금의 물음에
김진사는 턱이 덜덜 떨려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인은, 그쵸. 임금은 겁에 질린 김진사를 보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리고는 손짓을 하자 상선내관이 화려한 자개가 박힌 칠기 상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고 나왔습니다. 옥새를 찾기 전에 내 능력을 먼저 시험해 보겠다. 임금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갑고 단호해졌습니다. 이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맞춰보거라. 만약 틀린다면 넌 임금을 기만하고 조정을 능멸한 죄로 당장 목을 베어 저잣거리에 내걸 것이다. 목을 벤다. 그 말이 김진사의 귓가에 위민거리는 이명처럼 꽂히는 순간 눈앞이 핑 돌며 세상이 노래졌습니다. 상자는 틈새 하나 없이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모굴대가 움직이는 소리가 적막한 편전 안에 크게 울릴 정도였습니다. 온몸에 솜털이 곤두섰습니다. 도대체 저 안에 무엇이 들었단 말인가? 하늘을 나는 새인가? 아니면 귀한 보석인가? 김진사는 눈을 부릅뜨고 상자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은 화려하게 반짝이는 자개 무늬뿐 그 속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식은 땀이 눈으로 흘러들어와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감에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꼴을 보시게. 얼굴이 백지장이 되었구먼. 역시 사기꾼이 분명해. 당장 형틀을 대령해야겠어.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도망칠 구멍도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타버려 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김진사는 모든 것을 체념했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아내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고, 부인. 결국 이렇게 가는구려. 내 팔자가 독 안에 든 쥐꼴이 되었어. 김진사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고개를 푹 떨구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탄식 섞인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쥐다. 쥐. 자신의 처지가 쥐새끼 같다는 뜻으로 내뱉은 쥐라는 한마디. 그런데 그 순간 편전 안의 공기가 탁 하고 멈췄습니다. 임금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뭐라, 방금 쥐라고 하였느냐? 내관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러자 상자 안에서 찍찍 하는 소리와 함께 시커먼 생쥐 한 마리가 튀어나오려다 다시 웅크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헉, 대신들의 입에서 일제히 헛바람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편전 안은 순식간에 경악과 탄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임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 과연 명불허전이로다. 투시를 하지 않고서야 어찌 저 닫힌 상자 속의 미물을 맞힐 수 있단 말인가. 김진사는 멍하니 눈을 떴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른 채 그저 눈앞에 있는 쥐를 보고 넋이 나간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멍청한 표정마저 사람들에게는 천기를 누설하고 기력이 쇠하여
탈진한 도인의 모습으로 비쳤습니다. 하늘이 도운, 아니 쥐새끼가 도운 기막힌 우연히 김진사의 목숨을 살려낸 것입니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김진사는 궁궐 내 은밀한 별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산 넘어 산이라 했던가요. 임금은 능력을 증명했으니 오늘 밤 안으로 옥새의 행방을 찾아내라는 더 어려운 숙제를 남겼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부는 바람 소리가 마치 귀신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김진사는 촛불 하나 켜놓은 방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운도 다했다. 쥐 잡는 재주는 있어도 옥새 찾는 재주는 없으니 내일 아침이면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야. 그때였습니다. 사각, 사각. 마른 낙엽을 밟는 듯한 아주 미세한 발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김진사의 귀가 토끼처럼 쫑긋 섰습니다.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살금살금 다가오는 살기 어린 발소리였습니다. 문구멍으로 달빛에 비친 그림자 하나가 쑥 들어왔습니다. 손에 무언가 길고 날카로운 것을 든 사람의 형상. 김진사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나를 죽이러 온 자객인가? 방문이 소리 없이 스르르 열리고 복면을 쓴 검은 그림자가 방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그림자의 손에서 시퍼런 단검이 촛불 빛을 받아 섬뜩하게 번뜩였습니다. 김진사의 심장이 멈출 것만 같은 절대절명의 순간 그 그림자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놈이 그 귀신같이 마친다는 도사냐? 살고 싶으면 입을 다물어라. 쨍그랑 날카로운 쇠붙이가 방바닥 구들장과 부딪히며 내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 적막한 방 안을 갈랐습니다. 죽음을 예감하고 질끈 감았던 김진사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목덜미를 스치던 서늘한 칼날의 냉기가 사라지고 대신 거칠고 탁한 사내의 숨소리가 훅 끼쳐왔습니다. 도사님, 제발, 제발 이 미천한 놈들의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김진사가 실눈을 뜨자 눈앞에 서 있던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털썩 주저앉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복면을 벗어던진 사내의 얼굴은 공포와 눈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얼마나 세게 찧었는지 쿵쿵거리는 소리와 함께 이마에서 피가 배어나오는 듯 했습니다. 사내의 입에서 나오는 단내는 역겨울 정도였고 덜덜 떨리는 어깨는 그의 공포가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상자 속의 쥐새끼까지 꿰뚫어 보시는 도사님의 신통력을 미처 모르고 감히 옥새의 손을 댔습니다요. 사내의 목소리는 염소 울음소리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사님께서 오늘 밤 신병센빙을 부려 저희를 잡아 죽이실 거라는 소문을 듣고 차라리 먼저 와서 빌고 자수하는 게 낫겠다 싶어 이리 왔습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김진사는 멍하니 발밑에 엎드린 사내의 정수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터질 듯이 쿵쾅거리던 심장 박동이 귀고막을 때리는 와중에도 김진사의 머릿속에서는 번개 같은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가만, 이놈들이 바로 그 도둑놈들이구나. 내가 쥐를 맞힌 걸 보고 자기들도 다 들통난 줄 알고
제 발로 기어들어 온 게야. 등골을 타고 흐르던 차가운 식은땀이 순식간에 짜릿한 환희의 전율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아직도 후들거리는 다리를 도포 자락 속에 감추고 마른 침을 꿀꺽 삼켜 목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배에 힘을 잔뜩 주고 생전 처음 내보는 가장 근엄하고 우렁찬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에헴, 내 이놈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발을 들이느냐. 내 이미 천리 밖에서부터 너희 놈들의 부정한 발자국 소리를 다 듣고 있었느니라. 김진사의 호통에 도둑은 사색이 되어 더욱 납작 엎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도사님. 옥새가 있는 곳만이라도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진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짐짓 귀찮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도둑은 김진사의 귀에 입술을 바짝 대고 혹여 누가 들을세라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뜨겁고 비릿한 숨결이 김진사의 귓바퀴를 간지럽혔습니다. 저 궁궐 담장 밑을 보시면 수백 년 묵은 늙은 회화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요. 그 나무 밑동에 어른 주먹만 한 옹이 구멍이 있는데 그 속에 옥새를 깊이 박아두었습니다. 도둑은 침을 꼴깍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원래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한양 바닥에 팔아넘기고 도망치려 했는데 도사님의 그 서슬퍼런 영험함에 그만 오금이 저려서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요. 도둑의 자백을 듣는 김진사의 심장은 방망이질을 치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태연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거만하게 턱수염을 쓰다듬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옳거니 이제 살았다. 아니, 산 정도가 아니라 팔자가 훤히 피게 생겼구나. 김진사는 혀를 끌끌 차며 짐짓 도둑을 꾸짖는 신용을 했습니다. 쯧쯧. 미련한 중생들아. 감히 임금님의 신물에 손을 대다니. 내 놈들의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당장 능지처참에 처해도 시원찮을 대역죄인이나 제 발로 찾아와 이실직고한 그 가상한 정성을 봐서 내 특별히 목숨만은 부지하게 해주마. 아이고, 감사합니다. 도사님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요. 도둑은 감격에 겨워 눈물 콧물을 바닥에 쏟아내며 김진사의 발치에 입을 맞추어 댔습니다. 사실 김진사는 그들을 잡아넣을 힘도 배짱도 없었기에 얼른 이 위험한 자들을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지요. 자, 더 이상 내 눈을 어지럽히지 말고 쥐도 새도 모르게 물러가거라. 그리고 내일 아침 내가 옥새를 찾을 때까지 그 어떤 곳에서도 숨소리조차 내지 말고 엎드려 있어야 한다. 알겠느냐? 만약 허튼 수작을 부렸다간 내 천리 밖에서도 내 놈들의 목을 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가 무섭게 궁궐은 벌집을 쑤신 듯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진사가 간밤에 신령님의 계시를 받았다며 근엄한 표정으로 궁궐 담장 및 회화나무를 지목했기 때문이지요. 저 나무에 상서로운 기운이 서려 있도다. 저곳을 파보아라. 반신반의하던 금군들이 달려들어 나무 밑동의 옹이 구멍을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흙투성이가 된 군사의 손에서 아침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붉은색 옥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찾았다. 옥새를 찾았다. 도사님께서 옥새를 찾으셨다. 내관에 찢어지는 듯한 외침이 궁궐 담장을 넘어 메아리 쳤습니다. 소식을 들은 숙종 임금은 체면도 잊은 채 버선발로 뛰어내려왔습니다. 임금은 흙이 잔뜩 묻은 옥새를 떨리는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이내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져 옥새의 흙을 적셨습니다. 나라의 국운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임금은 고개를 들어 김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깊은 존경과 감격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 김도사, 그대가 진정이 나라를 구한 국보급 인재로다. 내 그대의 비범한 능력을 의심하고 시험하려 했던 것을 부끄럽게 여기노라. 임금은 김진사의 투박한 두 손을 덥석 잡고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임금의 뜨거운 체온과 떨림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내 그대에게 정삼품의 당상관 벼슬을 내리고 자자손손 대대로 먹고 살 재물을 하사하겠노라. 또한 그대가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보라. 내 짐에 이름을 걸고 다 들어주겠노라. 어제까지만 해도 사기꾼이라며 김진사를 벌레 보듯 하던 대신들이 이제는 그의 발 아래 납작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등은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지요. 김진사는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억지로 참으며 짐짓 세상 통달한 도인처럼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허나 소인은 그저 시골에서 흙파먹고 사는 무지렁이 촌부일 뿐입니다. 벼슬은 제게 너무 과분한 옷이오니 그저 고향에 내려가 처자식과 따뜻한 밥 한 끼 배불리 먹고 살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사옵니다. 사실 덜컥 벼슬 자리에 앉았다가는 까막눈인 것이 탈로 나 목이 달아날까봐 챙길 것만 챙겨서 잽싸게 도망가려는 속셈이었지만 말입니다. 김진사 만세, 도사님 만세,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 어귀부터 꽹과리와 징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임금님이 하사한 햇빛을 받아 번쩍거리는 금장식 수레를 타고 금이 환영하는 김진사의 행렬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수레 뒤로는 비단과 쌀가마니를 실은 집마차들이 줄을 지어 따르고 있었습니다. 밭을 갈던 동네 사람들은 호미를 내던지고 몰려나와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지난번 김진사를 죄인처럼 끌고 갔던 관아의 포졸들은 길가 흙바닥에 코를 박고 엎드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 살인문 앞에 박씨 부인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는지 얼굴은 반쪽이 되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기다리는 그 눈빛만은 여전히 샛별처럼 맑고 강인했습니다. 김진사는 수레가 멈추기도 전에 뛰어내렸습니다. 비단 도포 자락이 펄럭이며 흙먼지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한달음에 아내에게 달려가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부인, 여보, 내가 살아서 돌아왔소. 내 목이 붙어 있단 말이오. 김진사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잔뜩 쉬어 있었습니다. 그는 수레에 실린 보따리들을 가리키며 어린아이처럼 들떠서 외쳤습니다.
이것 좀 보시오. 이게 다 임금님이 주신 하사품이오. 이제 우린 평생 고생 끝, 행복 시작이오. 하지만 박씨 부인의 시선은 황금 보따리에는 단 한 번도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이 남편의 야윈 볼과 거칠어진 수염을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고여있던 눈물이 마침내 볼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서방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살아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아내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눈물 앞에서 김진사도 그제야 흥분을 가라앉히고 아내의 깊은 눈동자를 마주 보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한 그 주먹밥, 그리고 이 모든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낸 아내의 담대한 지혜가 뼈저리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아무 말 없이 아내를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김진산에 다 쓰러져 가던 초가집은 고래등 같은 99칸 기와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진사는 더 이상 끼니 걱정, 땔감 걱정을 하지 않고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살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전설로 떠받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재물과 명예 속에서도 가장 많이 변한 것은 김진사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밖에서는 내가 왕년의 말이야, 임금님 앞에서 쥐도 마치고 옥새도 찾았지 하며 떵떵거리고 허풍을 떨었지만 집에만 들어오면 아내 박씨 부인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순한 양이 되었습니다. 어느 휘영청 밝은 대보름날 밤,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가 된 두 사람이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둥근 달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달빛이 두 사람의 주름진 얼굴을 평화롭게 비추고 마당에서는 풀벌레 소리만이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임자, 그때 기억나오? 그놈의 쥐새끼 한 마리 때문에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했던 그날 밤 말이오. 김진사가 옛 추억을 떠올리며 허허허 하고 너털웃음을 터뜨리자 박씨 부인도 입가에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게 어찌 쥐 덕분이겠습니까? 하늘이 서방님의 그 티 없이 맑고 착한 심성을 보시고 도우신 게지요. 에이, 아니요, 아니야. 그건 다 부인의 덕이요. 부인의 그 신통방통한 지혜가 아니었으면 내 벌써 저승객귀가 되어 구천을 떠돌고 있었을 게야. 김진사는 투박하고 주름진 자신의 손으로 아내의 작고 거친 손을 가만히 덮어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두 손을 통해 서로에게 전해졌습니다. 비록 시작은 엉터리 거짓말이었지만 그 거짓말을 서로에 대한 믿음과 지혜로 채워 기적 같은 행복을 만들어낸 두 사람. 바보 같지만 착한 남편과 현명하고 강단 있는 아내의 이야기는 그렇게 달빛 속에 스며들어 오래오래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답니다.